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 처음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40분간 첫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이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정에선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사상 처음입니다. 마스크의 이전과 같은 정장,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 전직 영부인의 첫 법정 출석 모습을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 차림입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하얀 배지를 옷에 달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김 여사는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의 모습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봉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지 43일 만에 공개석상에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것, 그 모습이 공개된 것 모두 유례가 없습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의 첫 발언은 재판 시작 후 4분 만에 나왔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여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재판장이 직업에 대해 묻자 김 여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과 함께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요약해 발표했고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차례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라며 김 여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과 직접 계약한 적도 공천 개입도 없다고 밝혔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입장을 전하는 동안 김 여사는 줄곧 정면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는데 재판부는 이번 주 금요일 증인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공판 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신청했는데 법원이 허가하면 모두 공개돼 첫 생중계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선택적 법정 출석에 대한 특검의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 이틀 뒤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입니다. 재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신문도 이어집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조항에 따른 절차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 의무가 있는 내란 재판에는 나오지 않다가 본인의 보석신문이 잡힌 이번 재판에는 나오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법정에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출석을 특검팀이 생중계로 응수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용할 경우 재판 전 법정 촬영이나 선고가 아닌 재판이 중계되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 전 법정 모습만 공개됐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법원은 중계 필요성과 중계 방식을 검토해 재판 시작 전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법정 공개 모습은 법조팀 최민성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저희가 이제 본 거는 공개된 김 여사의 모습인데 재판 전 모습, 이게 전부죠? 그렇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선 모습까지 5분 정도만 촬영이 됐고요. 네.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촬영 기자들이 철수한 뒤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촬영 기자들이 철수는 했지만 취재 기자들은 법정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비공개됐을 때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어땠나요? 일단 김 여사는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이번엔 안경을 썼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 김 여사의 인적 사항을 물을 때였는데요. 재판장이 본적지가 어딘지 묻자 김 여사는 강상면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상면은 바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40분 동안 진행되는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을 바라보기도 했고요. 변호인이 김 여사와 눈을 맞추며 퇴장할 때까지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과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에 오늘 첫 공개된 모습이지만 저희 MBN이 병원에 간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한 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땠나요? 네, 오늘은 법정에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따로 차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최근 MBN은 저혈압 증세로 휠체어에 탄 채 병원을 찾은 김 여사를 포착했었습니다. 오늘처럼 안경을 썼고 수갑을 찬 것으로 추정되는 손은 담요로 가려져 있었고요. 왼쪽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화면은 저희가 병원에 간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전에 전직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그 몇 차례 봤지만 배우자의 모습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전직 영부인의 그 법정 모습 공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재판장은 김 여사가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출석 당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춘 것과 대비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에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만 전직 부장판사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부는 백지 상태일 거라며 섣부른 예단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비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법조팀 최민성 기자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강수를 둔 데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더 센 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 사이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사위원들을 향해 열심히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법사위 강경파와 지도부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를 일축한 동시에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삼권 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게 조 대법원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는 엄포도 나왔습니다. 저는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법부 압박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압박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는 대법원장은 뭐 맞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주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 특히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고 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권력에 취한 오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원장은 뭐 맞다며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을 방문한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광기라는 격한 단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비밀회동서를 주장한 민주당 서영교, 구승찬 의원을 겨냥해 거짓 선동 청문회 개최를 국회 법사위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 사법부 2인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을 오늘 찾았습니다. 사실상 도움을 요청한 자리였지만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법부 2인자가 국회의장에게 면담 신청을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다며 운을 뗀 우 의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사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보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은 겁니다. 천 처장도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삼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삼권 분리, 또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법권의 온전한 또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다만 재판의 신속한 진행 관련 법원 조치를 설명드리겠다며 민주당의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비공개 면담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고 천 처장도 이에 공감을 표하고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제 고성과 호통이 일상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하듯 싸우는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강성 지지층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차분히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성이 오갑니다. 말치기 하시잖아요. 왜? 자격조차 없어요. 어디 감히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어디 감히라니. 지난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번에 3명을 퇴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난동, 소동 행위로 인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사사건건 설전에 호통도 난무했습니다. 입 좀 다물래요. 정말 무례해요. 아니 발언을 좀 하게 놔두시죠. 도대체 배운 분들이 맞습니까? 충돌은 한동안 이어졌고 안건은 심사 시작도 못한 채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연일 법사위가 난장판을 방불케 된 건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법사위에 배치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내년에 어디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추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서영교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나경원 의원도 수도권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쟁의 최전선에서 상대와 싸우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인데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해법 구상을 밝혔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 한반도 대결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첫 유엔 무대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END 이니셔티브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냉전을 종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점인 남북 교류를 위한 신뢰 회복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취임 후 공식화했던 핵개발 중단 축소 폐기 3단계 접근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실용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런 해법이 북한의 핵 동결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없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엔 데뷔전을 치른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한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현 정부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보느냐 아니냐는 문제였습니다. 정부 핵심 인사들마저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언급하자 남과 북을 두 국가로 인식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국가론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위 실장은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 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국가론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한 정 장관은 남과 북은 오랫동안 사실상 두 국가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두 국가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이끄는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위 실장과 정 장관이 상반된 발언을 내놓자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을 어떻게 공식적인 정책 입장을 갖느냐가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정 장관과 위 실장이 북한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같은 정부인 만큼 확실한 방향을 정해 통일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네, 정치권 화제가 된 말을 모아 전해드리는 정치톡톡.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만사현통입니다. 만사형통이라 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는 걸 만사형통이라 하는데 네. 현통은 오타는 아닌 거죠? 오타는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을 논의했는데요. 여당이 올린 증인 명단에 이 김 비서관이 쏙 빠지면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형통이구나 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30년간 인연을 맺은 최측근으로 실제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해 만사가 김현지를 통한다. 만사현통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이 점을 꼬집은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비서관, 그림자 실세라는 이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달 초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도요. 이 김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역대 예결위 결산 심사에 총무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은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어서 당시에도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빠진 채 결산 심사를 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고요.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결산 심사에 누가 참석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다면서 불필요한 지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만사 형통되는 게 중요할 텐데 왜 참석을 안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법조인 대 법조인입니다. 두 법조인이 나오는데 누군지 같이 볼까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두 분 다 지금 법조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인데 그런데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헌법상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그 특정 종교를 향해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 요소가 없다면 종교인도 입당의 자유를 가진다고 강조한 건데요. 홍 전 시장은 정당에 잠입해 경선 결과를 조작하는 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의 종교의 자유 발언은 법조인 출신인지 의심이 들은 망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는 탈당한 분의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범행 수법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승합차 화물칸에 첨단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주로 새벽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새벽에는 통신량이 줄어들어 개인정보 빼내기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윤기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가 승합차 화물칸에 라면 박스 정도로 보이는 첨단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선으로 해킹하는 데 사용된 소형 기지국 장비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이 확보한 27개 부품 가운데 몇 개를 결합해 10분 만에 해킹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장비는 중국에서도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장비를 싣고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주로 새벽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통신량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대로 통화 연결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한산할 때를 노려서 새벽 시간대를 노려서. 이렇게 빼낸 KT 통신망 사용자 개인 정보만 214명에 달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과 대포폰은
보따리상을 통해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범행한 공범은 부정결제로 얻은 2억 원 정도를 현금화했고 본인 몫인 1,0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40대 피의자 2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내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핵심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데 KT가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여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이후에 펜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회수의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펜토셀을 망에서 삭제한 다른 이통사와 달리 KT는 펜토셀의 인증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던 펜토셀을 위치를 바꿔 다시 사용해도 재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범죄이거나 무능하거나 숨기고 가리고 축소하고 구멍가게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KT의 오락가락 해명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구형 서버 폐기 등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말이 뒤집힌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까지 초기 신고하고 다 달라졌잖아요. 정부는 KT가 신고 지연 등 고의적인 은폐를 했다고 파악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와 별개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공무원들, 지자체 모두 포함해서 거기서 논의되고 있던 회의록, 보고서, 메모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피해 범위가 도대체 어딘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모든 부처에 대한 해킹 관련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이웃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부터 이처럼 성인까지 납치 시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순찰차와 형사 차량이 잇따라 도착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둘러 주변을 수색합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이웃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경찰차들이 한 10대 정도 이상 와 있더라고요. 수색 다 하고 CCTV 있는 거 전부 다니면서 CCTV 확인하고 그런. 같은 주택 1층 주민이었던 A씨는 2층에 사는 50대 피해자가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접근한 뒤 수건으로 입을 막아 범행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멈추고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누군가 납치를 하려고 했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신고 3시간 반 만에 서울 중랑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찾아낸 뒤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 임시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제주도에 놀러간 관광객이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하다 약국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약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림 기자입니다. 불 꺼진 약국 안으로 하얀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고 진열된 약품들이 널브러지면서 약국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내 다시 후진하던 차량은 깜짝 놀라 달려나온 옆 가게 직원들이 말리자 멈춰섭니다. 약국은 영업시간이 끝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식당과 상점 등이 있어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유리문이 파손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나무 판자를 이용해 임시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출입문을 비롯해 안에 있던 약품과 집기 등이 부서지며 피해를 입은 약국은 아침 일찍 정리를 마치고 급한 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 분이나 이제 단골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예 문은 닫지는 못하고 지금 추석 전이라서 엄청 바쁠 때인데 그래서 피해가 조금 많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렌터카로 당시 차량을 몬 20대 여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타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태운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더 뜯어내거나 가벼운 사고로 입원한 택시기사는 몰래 나가서 손님을 태우다 딱 걸렸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회전을 마친 차량이 3차선에 진입합니다.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이 끼어들려고 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우연히 사고가 난 듯 탄식을 내뱉은 이 차주. 사실 보험 사기를 노렸습니다. 10대 자녀를 태우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접촉사고를 낸 뒤 아이가 다쳤다는 식으로 협박해 30번 넘게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충돌한 뒤 사고 내용을 조작해 청구한 금액은 820억 원이 넘는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우회전하다 접촉사고가 난 한 택시기사.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한 건데 입원 중 택시 영업을 하다 발각됐습니다. 양상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배달 영업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가정용으로 등록하고 사고가 나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고 조작한 사례부터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만 골라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내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이나 현장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보험회사나 경찰에 금융감독원은 사기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알리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을 맹비난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무능함을 비난했는데 유엔 건물의 에스컬레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타자마자 고장났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연설 시작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데다 원고를 띄워주는 프롬프터마저 제 기능을 못하며 어수선하게 시작했습니다.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유엔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7개의 국제 분쟁을 끝냈지만 유엔은 강경한 어조의 서신이나 보낼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은 사기극, 이민정책은 재앙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의제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Climate change. Because if it goes higher or lower, whatever the hell happens, thi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Well, if you come illegally into the United States, you're going to jail or you're going back to where you came from or perhaps even further than that.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거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한반도 정세나 북한 관련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발언은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 유세에 가까웠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농담 섞인 항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편한 사이지만 가자 전쟁을 둘러싸고는 날선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앞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길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해보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합니다. President, I'm really sorry. It's just that everything's in frozen right now. There's a motorcade coming right. 차량 행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 그와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장난스럽게 따졌습니다. How are you? Guess what? I'm awaiting the street because everything is frozen for you.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외국 정상들과 개인 전화로 소통하는데 특히 마크롱 대통령에게 친근한 애칭을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죽이 잘 맞는 두 정상도 가자 전쟁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삐걱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싶어하는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Moi, je vois un président américain qui est mobilisé, qui l'a redit ce matin à la tribune. Je veux la paix. Le prix Nobel de la paix n'est possible que si vous arrêtez ce conflit.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이라고 받아쳐 둘의 관계는 더 틀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요구한 지 6년여 만인데 무역협상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란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 고위급 회의에 참여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개도국의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게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처럼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특혜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nd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They became a rocket ship. Because, it's a very unfair situation that took place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are many of them. 앞서 틱톡 매각에 이어 중국이 또다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 외신들은 중국이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특혜를 포기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일정 부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폭우가 잦은 시기엔 도로의 싱크홀 사고도 늘어나는데요. 태국 수도 방콕에서 이렇게 도로 전체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쏟아지고 전봇대가 휩쓸려 내려가며 불꽃이 번쩍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점점 더 많은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4차선 도로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좌우 30m에 깊이가 50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이 싱크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에 인접한 병원은 외래 진료를 중단했고 약 3,500명의 환자가 대피했습니다. 차드차트 시티푼트 방콕 주지사는 지하철역 공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몬순우기 기간으로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신라 호텔이 2달도 남지 않은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논란인데요.
이 에이펙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투숙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호텔 측은 국가 행사 때문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대신 취소 고객들의 예식비는 호텔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최근 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오는 11월 초 예정된 결혼식을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혼식은 신혼여행과 본식 촬영 등이 연결돼 있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 신라호텔은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결혼식을 옮기고 대관료를 포함해 식대, 꽃장식 등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신라호텔 예식 견적서로 알려진 표입니다. 총 비용이 1억 6천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이대로라면 한 쌍에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는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특급 호텔이 예식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신라호텔 측은 국가 행사로 예식 일정이 조정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지원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MBN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신라호텔 측은 국가 행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호텔 투숙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2014년 방한했던 시 주석은 당시에도 신라호텔에 투숙했는데 보안을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 결혼식 등 행사 취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을 때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죠. 처벌을 피하려는 거겠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골목에서 경찰관들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결국 붙잡힌 이 남성은 구독자 165만 명의 유명 유튜버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2k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완강한 거부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찰은 우선 입건한 뒤 실제 술을 마셨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갈짓자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음주가 의심되지만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도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 상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측정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이 음주 측정 거부를 굉장히 나쁜,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범죄로 보고 있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비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실형도 더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애초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전기차를 사면 정부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친환경 차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여기에 한 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하지만 이 예산 중 실제 쓰인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보조금에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기차를 사면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나옵니다. 차량에 따라 국비 보조금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보조금은 경북의 경우 최대 1,100만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사면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고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단기간에 차량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한 건데 점검 결과 최근 3년 동안 환수하지 못한 보조금이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수할 보조금을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도 확인됐습니다. 피부에서는 일일이 이렇게 좀 인력도 얼마 자기 전기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 업무도 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관리 부실은 예산 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 원 늘린 1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법인과 사업자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데 지자체는 1조 5천억 원의 절반도 못 썼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환경공단은 예산의 92%를 집행해 지자체 평균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배터리 화재 탓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인의 전기차 선호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보급 목표에만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부 이제 신차가 안 나온 거하고 전기차 화재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캐즘이라고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 행정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회수 시기 그리고 회수 금액을 적게. 전기차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8월까지 14만 대를 겨우 넘겼고 전체 차량 판매 중 13%를 차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산업 기반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자재의 납품 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현장은 멈추고 150곳 넘는 중소업체가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한 전기자재 업체 창고. 전기를 중간에 끊거나 연결하는 설비인 개폐기가 쌓여 있습니다. 강화된 한국전력의 검사 기준을 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한 재고들입니다. 2019년 강원 고성 대형 산불이 개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압기 등 1077개 전기자재의 납품 기준을 대폭 높인 영향입니다. 기존에는 100만 개 중 불량품이 31개를 넘지 않으면 업체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2023년 13개로 2배 이상 깐깐해졌습니다. 연 100개 정도 규모로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에겐 사실상 불량이 하나도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의 변압기를 총 297대를 납품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 한 건의 하자로 인해서 1년간 납품을 못하게 제재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는 건 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납품을 기다리는 변압기들입니다. 강화된 기준에 내년에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최소 15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59곳에서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한전 측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는 건 일부 업체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멈춰서는 전기설비 보수 현장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정책 지원을 통해서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한전은 다음 달 제재를 받게 될 155개 업체의 명단을 발표하는데 강력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잘 키운 농작물을 어디서 제값받고 다 팔 수 있을지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판로일 텐데요. 기업이나 농산물 직매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농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삽시다 MBN 연중기획 농가를 돕는 상생의 길을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인삼들이 금빛 자태를 뽐냅니다. 어느 곳을 파봐도 인삼이 우수수 쏟아지고 모양도 튼실한 최상품입니다. 비결은 계약 재배. 홍삼 제조사가 농가와 계약을 맺고 땅 관리부터 수확까지 8년을 함께해 수확한 결실입니다. 제가 농사만 잘 지어서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만 한다면은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재배법이나 우수 품종도 기업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는 큽니다. 최근 인삼 계약 재배가 늘면서 과학적인 영농법이 쉽게 보급되고 농가 소득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만큼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계약 재배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검사도 400까지 넘게 한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농산물 직매장도 농가인 희망입니다. 오이 농사를 하는 박장섭 씨는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1년 내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은 좋아졌고 자연스레 소득도 늘었습니다. 못난이 오이까지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버려지는 오이 없이 전량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약 30%가량 증가했고요.
200여 곳에 불과하던 납품 농가는 10년 만에 1,500곳을 넘겼고 세종시 내 농산물 직매장을 찾은 소비자도 같은 기간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공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아내에게 돌연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을 MBN 새 수목 미니 시리즈 퍼스트 레이디가 오늘 밤 첫 방송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바로 나예요. 우리 이혼하자. 대통령 취임을 60여일 앞두고 벌어진 초유의 사태. 당선인 부부의 이혼설이 오늘 밤 전국을 강타합니다. 그룹 SES의 요정 출신 유진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독한 아내 차수연 역으로 변신해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굉장히 세고 당차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본인의 야망을 쫓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 남편 현민철을 맡은 건 지현우. 아내와 달리 올곧은 정치 신념과 인간적인 고뇌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정치가 바탕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다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 선뜻 표현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저희 드라마의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독보적인 서사가 현 정치 상황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엔딩까지 그게 치달았을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드는 어떤 사건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대통령판 부부의 세계로 관심을 모으는 퍼스트 레이디는 오늘 밤 10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김주하 MBN 특임 상무가 자립준비 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에서 명예 멘토로 위촉됐습니다. 김 특임 상무 외에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멘토로 참여해 오늘부터 1년간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9% 늘어난 2만 1,800여 명을 기록해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기준으로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이는 혼인 건수가 늘고 30대 초반 여성 인구 수가 많아진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약한 비가 내리다 내일 새벽에 잦아들 텐데요. 하지만 충청과 호남은 점차 빗줄기가 거세지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씩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경북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이 28도, 강릉은 3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도 남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